되겠고요. 물론 물론 프로그램이 알아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기 목적상, 시험 목적상은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이미 반영이 됐을 거기 때문에. 따보시죠. 자, 일단 접대비라고 할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 너무 길어가지고. 자, 여기. 자, 일단 우리가 접대비 지출이 있어요. 그럼 접대비 지출이 있으면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접대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좀 순화된 거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업무와 관련은 있지만 좀 우리 옛날 용어로 따지면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접대했다라는 표현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대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요,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기, 증빙 요건이 있어요. 좀 이따 할게요. 접대비는 증빙 요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증명 서류를 접대비 지출하면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증빙 요건에서 탈락이 되면, 송금, 불산입, 보조권 사회유출입니다. 물론, 해당 대상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증빙 요건을 통과하더라도요. 뭐가 있냐면 접대비라는 건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한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대비는 한도를 초과하는 건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무조건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애들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다음 중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 세무 조정하지 않는 것은 되게 잘 물어보거든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우리가 부당한 유출은 분명히 맞거든요. 한도를 넘어섰으니까. 부당한 유출을 맞지만 누구한테 소득세를 때릴 사건은 아니죠. 오히려 접대를 당하신 분이 기타 세유출이 아니라 상여나 배당으로 하게 되면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접대하러 올 때마다 꺼지라고. 꺼지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어.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기타 사유출이고요. 그리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니까 얘는 이론하고 실기 다 잘 내거든요. 여기는 다 대비하셔야 돼. 아셨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교재가 원래 접대비하고 기부금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자분이 뭐 제 강의를 보셨진 않았겠지. 예.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수업할 때 접대비하고 기부금이 비슷하니까 같이 수업했거든요. 예, 했는데 뭐 이제 2024년도부터는 책이 접대비다 바로 기부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접대비는 7장이고 기부금이 13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접대비하고 기부금은 이론도 같이 내요. 이론도 접대비하고 기부금의 차이 비교하는 거 꽤 잘 내고요. 했죠?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해요. 물론 교재 페이지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자, 보시죠. 그리고 접대비 한도를 통과하면 그제서야 송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게 접대비 지출이 있으면 그 접대비가 의미하는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대비의 분류라고 해가지고요.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냐면 접대비의 분류다라는 건 이게 세법상은 접대비가 아닌데 회사가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랑 아니면 회사는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세법상 접대비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에서 가장 난이도가 센 거는 여기 있는 평가예요. 어떤 평가냐면 내가 돈으로 접대한 게 아니라 물건으로 한 거예요. 이거 우리 현물 접대비라고 하거든요. 그럼 현물로 접대하면 원가로 우리가 현물 접대비를 평가할 거냐 아니면 시가로 평가할 거냐 요거에 대한 게 일단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4번 귀속시기. 우리 귀속시기는 이미 5장에서 했지만 어느 사업연도에 접대비를 볼 것이냐 요거고요. 요거는 원래 실기 때 안 냈는데 가장 최근에 실기 때 얘를 냈어요. 알죠? 그래서 얘도 꼭 대비하시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접대비의 정의.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유사비용과의 구분인데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요. 미리 띄워놓고 할게요. 자,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애가 총 3개. 뭐냐면, 접대비, 광고 선전비, 기부금 전부 다 무상이죠. 그랬을 때, 접대하고 광고 선전비는 분명히 업무와 관련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죠. 자, 그리고 접대는 특정 거래처에 하는 거지, 불특정 다수한테 접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우리 광고를 갤럭시나 아이폰 때릴 때는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지, 특정?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그 다음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체 하는 거지, 불특정 다수한테 기부하면 돈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뭐, 이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접대비하고 기부금은 한도까지만 송금이에요, 한도. 근데 광고 선전비는 원칙이 한도가 없어요. 전액 송금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접대비의 분류인데요. 요 동그라미 1번은 출제 많이 해요. 실기로. 자, 동그라미 1번 좀 설명 드려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승진을 해가지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카톡을 돌렸어, 단톡방에. 네, 돌려가지고, 제가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을 했는데, 한턱 쏘겠습니다. 오늘 어디 술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가지고 이제 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술값을 누구 카드로 계산했냐면 본인 카드가 아니라 회사 카드로 결제한 거야. 하고 장부에다가 회사 카드를 긁었으니까 접대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알죠? 이거 미친놈인 거야, 미친놈. 그죠? 왜 본인 카드가 아니라 회사 카드냐고. 그죠? 그래서 이 뜻이에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주주나 아니면 임원, 아니면 직원이 부담해야 될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걸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건 회사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당연히 이건 부당한 이득을 해당 주주나 임원이나 직원이 취해간 거잖아요. 본인이 지출해야 되는 건데 회사 돈으로 지출한 거니까 회사는 부당한 유출을 한 거고 해당 임직원이나 우리가 주주 같은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세무조정하냐면 송금, 불산이, 당연히 기타, 기타 대출 뭐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사회, 유출, 귀속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회사가요, 우리 그 동호회 있죠? 회사 동호회. 회사 동호회에다가 곧 여름이 다가온다라고 해가지고요. 회사 동호회에다가 에어컨하고 정수기 같은 걸 설치해 준 거예요. 맞죠? 뭐 예를 들면 뭐 테니스나 아니면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수기나 에어컨을 놔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동호 입장에서는 회사가 나한테 접대했다? 그럼 그런 회사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가 나한테 접대했구만. 그렇죠. 그건 접대비가 아닌 거예요. 다만 그게 회사의 조합이나 단체가 아니라요. 또 다른 법인이래요. 맞죠? 그럼 또 다른 법인한테 회사가 정수기나 에어컨을 주면 그건 리얼 접대한 게 맞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그 문구예요. 여기. 자,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단체 여기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해당 단체가 법인이래요. 아마 우리 시험에서는 노동조합이라 나와 있어요. 노조도 하나의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노조 같은데 복리시설비를 지출하면 요건 접대비예요. 하지만 법인이 아니래요. 방금 설명드렸던 뭐 우리가 동호회 같은 데 있죠. 거기에는
경리의 일부로 본다라는 건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뭐 자산이 되든 비용이 되든 하는데 주로 그냥 복리후생비로 본다 이 정도 생각이 좀 되겠어요. 요거 말 문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됐다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어저껜가 그저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간주 공급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그 간주 공급하고 관련이 있고요. 얘는 나중에 또 심지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도 분계를 출제 진짜 많이 해요. 알죠? 그리고 접대비 동네에서도 워낙 실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특히 어디가 많이 출제가 되냐면 여기 사업상 증여 쪽이 많이 출제가 돼요. 여기가요. 많이 출제가 되고 당연히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서 이미 매출세액 하면서 매입세 공제 불공제 쪽 설명했을 때 우리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그 매입세액은 접대비라는 개정 과목이 얹혀지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 그죠? 그래서 요 사업상 증여 관련된 매출세액이 접대비다라는 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 가지고. 한번 보시죠. 과연 보시죠. 자, 갑이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대요. 자,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인데 이 제품을요 거래처에 우리가 선물을 한 거예요. 시가는 500원짜리고요. 그럼 우리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용도로 써버리면 세무서는 세수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은 어긴 거죠. 당초에 매입세 공제해준 이유는 얘가 매출할 줄 알고 매입세 공제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과세사업에 쓴 게 아니라 지금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썼으면 약속을 어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 새끼 약속을 어겼네? 제재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죠. 간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 FM대로 하면 간주 공급은 시가의 10%만큼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월 25일 날 시가 500원에 10%인 50원을 납부해야 돼, 원칙이. 근데 우리가 원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냐면 공급하는 자가 공급, 받는 자한테 거래 징수해야죠, 원래는. 맞죠? 근데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거래 징수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생각해보세요. 자, 갑이 거래처한테 시가 500원짜리 제품을 던져주면서요. 아이고, 사장님 축하드려. 사장님, 뭐 축하드린다고. 사장님 뭐 생일이다면서요. 사장님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선물 줬어. 줘놓고 사장님 혹시 간주 공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공급받는 자니까요. 시가 50원, 시가 500원에 10%인 50원은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은 50원을 줘요? 아니면 뺨을 줘요? 뺨을 주는 거예요, 뺨을. 맞죠? 왜냐하면 접대하면서 왜 부가가치세 네 돈으로 내지 왜 내 돈으로 내냐고. 맞죠? 그래서 간주 공급에 걸리면 이 매출세 50원도 갑의 돈으로 나중에 납부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50원도 5월 7일 날 접대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이잖아요. 맞죠? 접대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이죠. 왜 내가 낼 거니까 상대방한테 못 걷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접대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이니까 접대비라고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분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5월 7일 날 이렇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 잡히고요. 접대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이니까 접대비. 이렇게. 왜 상대방한테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 외상매출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접대비 이렇게 잡았다가 우리가 7월 25일 날 내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 까면서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부가세 예수금 까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접대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액은 회사의 접대비다라는 건 요 5월 7일자 분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죠?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500원 무시하시고. 알죠? 자, 많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제 채권 포기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떨어져요. 아마 이론에서나 그나마 출제할 가능성이 있지 실기로는 출제한 적이 손에 꼽아요. 한 번 냈어, 한 번. 자,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 내가 채권을 포기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채권을 포기했는데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건요.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채권이 10억이 있어요. 10억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너무 힘들다. 못 갚을 것 같다. 3억만 갚을게. 라고 했더니 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삐져가지고 이제 정말 도망가 버린 거야. 맞죠?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냥 10억을 닥쳐라. 나 10억 다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3억이라도 회수하는 게 그나마 낫죠, 그나마. 맞죠?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회수가 불확실하잖아요. 10억을. 불확실해가지고 7억을 포기한 거죠. 맞죠? 그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정당한 사유는 없어요. 법인세에서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11장 가시면 대송금이라고 해요. 거기 가면 전액송금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아직 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요. 접대비 아니면 기부금 이 두 가지로 봐요. 그럼 일단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도까지만 송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사례 들어볼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인데, 다른 건설회사한테 채권이 얼마나, 2억 있어, 2억? 채권이 2억 있는데, 내가 채권이 있는 회사가 건설 계약을 뭐 500억짜리 따낸 거예요, 나라한테.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 들어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간 거예요. 그렇죠? 달려가가지고 이번에 500억 건설 계약 축하드리는데 혹시 그 중에 한 30억은 저한테 하도급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채권 2억 안 받을게요. 라고 해서 2억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하는 정당한 사유는 없는 거죠. 맞죠? 근데 채권 2억 포기한데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있죠. 왜냐면 난 건설업체인데 건설계약 따내기 위해 가지고 2억 포기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2억만큼은 상대방 거래처에 접대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대자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업무 무관은 설명. 좀 이거 사례가 좀 너무 그지 같은 사례지만 이해는 빨라요. 뭐냐면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빵집이야, 빵집. 내가 빵집인데 이번에 이제 저기 사회복지시설 있죠? 사회복지시설, 뭐 아동복지시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동복지시설에다가요, 내가 이제 한 2천만 원만큼, 2천만 원 좀 너무했나? 한 600만 원만큼 빵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알죠? 자, 외상으로 팔았으면 저는 거기 아동복지시설에 600만 원만큼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며칠 뒤에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대빵이 사장님이라 할게요. 사장님이요. 사진을 하나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 아이들이 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참 맛있게 먹고 있구나, 기특하네 라고 뿌듯뿌듯한데 갑자기 사진 아래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카톡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혹시 600만 원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사례가 부적절하다라고 했지만 이해는 빨라요. 맞죠? 그럼 제가 됐다고 나면 600만 원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고. 맞죠? 그러면 좀 약간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사이가 부적절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이번만 안 받을게. 다음부터는 꼭 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6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한 거죠. 정당한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없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권을 포기한데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기부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저기 사회복지법원에 600만 원 기부했구나.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 문제만 챙기시면 돼요. 실기로 내면 혹시 좀 쫄리긴 하지만 거의 안 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의 증빙 요건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여러분들. 아까 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수업도 좀 많이 했고요. 왜냐면 현물 접대비 때는 좀 머리를 여러분 쌩쌩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증빙 요건 다음에 현물 접대비예요. 여기가 좀 여러분들 이해가 좀 필요한 동네여가지고요. 증빙 요건까지만 할게요. 자, 보시죠. 자, 아까 우리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증명 서류를 받아야 되고요.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회계 1급 때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적법한 증명 서류로 보고 그 다음에 영수증은 그 간이 영수증 있죠? 영수증은 세법에서 적법한 증명 서류로 보지 않죠? 그죠? 근데 거기는 부가가치세 쪽이니까 뭐 계산서 표현이 없지만 실제 계산서도 세법에서는 적격 증명서로 봐요. 계산서.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내가 접대를 했는데 접대를 하고서요. 뭘 안 받았냐면 증빙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안 받았대. 여기 증빙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이 없는 거.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증빙 요건에서 탈락하면 무조건 송금불산입 사유출이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2장에서 뭘 배웠냐면 사유출 중에서도 귀속자를 알 수가 없으면 또는 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대표자 상여 기억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유출된 것은 분명한데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다. 맞죠? 또는 우리 추계하면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증빙 자체가 아예 없으면 송금 불산이 상여예요. 맞죠? 대표자 상여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 뭐냐면 영수증을 받았어요. 즉 적격승 죄송해요. 저 이렇게 자고 깨가지고 오늘 이렇게 발음이 세지? 자, 적격증빙 못 받은 거예요. 영수증 받았다라는 건 적격증명 서류를 수치를 안 했어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접대비 동네에서는요. 건당 3만 원 초과 내지는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초과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격 증명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3만 원 이하라든지 그 다음에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면 그때는 적격 증명 서류, 즉 영수증을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3만 원 초과나 경조사비면 20만 원 초과. 그거에 대해서 적격 증명 서류를 안 받았대요. 그럼 무조건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출래요. 왜냐면 얘는 증빙 자체는 받았잖아요. 위에는 아예 안 받은 거고. 맞죠? 동그라미 2번은 받긴 받았지만 적격 증빙을 안 받은 거니까 얘는 무조건 기타세, 소득세 부과하진 않을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자, 일단 여기서 송금불산입은 3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부 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접대했는데 적격증명서를 안 받았어요. 그럼 송금불산입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액.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신용카드든 법인 신용카드든 적격 증명 서류를 보거든요. 보는데 접대비 동네에서만큼은 개인 신용카드는 영수증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명의 신용카드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영수증으로 본다라는 거. 접대비에서. 다른 동네 말고요. 접대비에서요.
그죠?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개인명의 신용카드 이렇게 출제되면 영수증이구나라고 접대비 동네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접대를 하면 무조건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냐? 맞죠? 건당 3만 원 넘어가거나 20만 원 넘어가면 꼭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니? 아니에요.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 가끔 말 문제로 나와요. 뭐냐면 예외 증빙요건 미적용. 요거 말 문제니까 그냥 색깔 안 넣고 밑줄만.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오해 하시냐면 증빙요건 미적용이라고 제가 하니까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아, 선생님 증빙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건 요거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접대비로 보긴 보지만 우리가 아까 접대비는 증빙요건 단계와 한도 단계 있었잖아요. 증빙요건은 무시하고 그냥 바로 한도 따지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질문하셔가지고 물론 시험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 일단 접대인데 자가 생산 접대비예요. 내가 사와서 접대하면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서 접대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데 내가 증빙을 줘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거고 그 다음에 채권 포기 접대비는 안 중요해요. 채권 포기했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받아 증명서를. 맞죠?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이나 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는 적격이 아니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C. 뭐냐면, 우리가 미국이나, 미국 뭐 가본 적 없지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가게 되면 내가 카드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어디에 가서 접대를 했냐면, 저기, 오해 없으시길, 아프리카 가서 접대한 거예요. 아프리카 비하 발언 아니에요. 그죠?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인데 아프리카에서 건설 계약을 따내야 돼. 거기 농촌 건설. 그죠? 따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추장님 있죠, 여러분들? 부족의 추장님하고요. 같이 술 마신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무조건 적격증명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신용카드 놓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추장님이 오늘만 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다음날 나는 뭐가 돼서 발령이 돼요? 변사체가 되겠죠, 여러분들.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우리가 적격증명서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접대했다라는 거.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요게 C고. 그 다음에 D. 요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저기 농어민한테 명절 같은 데 있죠. 명절 같은 데 거래처에 보낼 뭐 우리가 선물들 있잖아요. 맞죠? 그거를 농민이나 어민한테 직접 매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세무이급 때 의제매입세 공제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농어민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잘 안 하시고 적격증명 서류를 잘 구비를 안 하세요. 일반적으로요. 안 하시니까 농어민 분한테 재화를 매입하면은 이때는 그냥 금융회사를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면 인정할게. 알죠? 요거 되셨어요? 암기사항이죠. 얘기하면. 됐네요. 자, 일단 우리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4시 25분 있죠? 4시 25분에 4교시 하고요. 우리 4교시에 하는 현물적 대비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 7장서부터는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지금 4교시는 정신을 멀쩡하게 차리셔야 돼요. 혹시 피곤하신 분들은 미리 잠 좀 청하세요. 자, 25분에 시작할게요.